문화도시 문화다양성분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안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추천전에 사시는 노수은 가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영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또 부르고 계시고요. 또 직접 영어를 주제로 한 노래까지 또 작사, 작곡하셔가지고 노래까지 부르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노래가 좋아서 우리 영어를 노래로 좀 이야기하고 알리고자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름은 본명은 노수은이고요. 이번에 첫 앨범을 발표하면서 예명을 좀 지었습니다. 영월안의 강원도라는 예명을 조심스럽게 지었습니다. 우리 영월 부끄럽지 않게, 또 우리 강원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 지역에 관련한 노래를 앞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노래는 뭘까 고민을 하다가 동강은 흐르는 데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노래는 우리 영월이 아끼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노래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월 지역에 큰 수해가 난 이후에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동강댐 건설로 인해서 영월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했었죠. 그래서 우리 영월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가지고 2000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드디어 동강댐 건설 백지화가 선포가 됐지요. 그때 한참 동강댐 건설 반대 운동을 할 때 박경규 선생님이라고 대학 교수죠. 이분이 환경단체 운동을 하고 계시던 중에 직접 동강 유역을 샅샅이 살피고 탐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감탄한 시를 가지고 만든 노래가 동강은 흐르는다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해 나왔습니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울리지 않는 정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푸른 물 흘러 강원 유보 130리 가거리에 흰 빗자갈
흘러 가수이 길 동남천에 강오리에 정비자라 눈빛을 가른다 천년포 오랜 단조 두 경도 울고 울어 강변 넘은 산나무 열흘동안 부딪히네 불빛 맺힌 봄하늘에 동강은 저는 이 음악을 혼자 들으면서 힐링을 받습니다. 그 노래旋律이 얼마나 아름답고 부드러운지요. 가곡계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가곡으로 손꼽히는 노래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처럼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긴장이 많이 됩니다. 잘 좀 더 표현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동강을 흐르는데 이 곡을 관심을 갖고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콜을 기대했는데 조용해가지고요. 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보다 참 다양한 얘기, 스토리가 많은 우리 영월인데, 우리 영월 국민들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만한 그런 노래가 딱히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영월 전 국민들이 익숙하게 즐겁게 흥겹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영월을 노래할 수 있는 노래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발표가 되는 그런 자리인 것도 같습니다. 제목을 조금은 가볍게 느껴집니다만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싸 영월이라는 제목으로 이 노래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노래 또한 군두더기 없이 우리 영월을 순수하게 노래한 노래입니다. 한번 잘 표현해서 불러드릴 테니까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계 산천국에 올라 사랑만 흘러가요. 산길 따라 물길 따라 꽃을 얼마나 못쓰였더라. 배속의 차를 잡게 노래하고서 불멍 만들었고 아우라진 물길 따라 동강이 흐르고 Oh,
14미 분과학교 공부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서로 포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포럼도 있는데 여기서 많은 대화 나누시고 좋은 의견 나누셔서 영월의 문화도시가 꼭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겁던 그 햇살이 빛나던 여름도 가고 이제는 호수호수 향기가 가득한 그 초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풍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소중한 것은 문화와 예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년, 3년 동안 영월군이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월의 문화는 아주 발목할만한 그런 큰 변화를 가졌습니다. 종전에는 소수의 예술인들을 위해서 무대에서 공연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무대에 서는 사람들마다 다 영월 국민입니다. 누구나 다 가수고 누구나 다 공연자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문화와 예술에 다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을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변화들이 바로 우리 영월 군이 추구하고 있는 시민 운동을 빛나는 문화도시 영월의 참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영월군이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문화도시에서 제자리에 매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축하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영월의 이제 국민들이 내가 바라는 문화도시 영월이라는 주제로 여러 이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월은 도미 소리다. 도를 아는 사람들이 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솔나무처럼 365일 싱싱하게 자라는 고장이다. 영월 사랑합니다. 우리는 영월에서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라디오 스타가 되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우리끼리 하고 우리끼리 들으며 사이좋은 영월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월 사랑합니다. 저는 영월에 거주하는 50대 주부입니다. 딸을 둘을 키우고 있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영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영월은 아름답고 산불이 안 나는 영월이 되었으면 함께 좋은 영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문화 충천도시 영월,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는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 충천도시 영월 화이팅! 영월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람도 자연도 그리고 앞으로는 문화로 빛나는 문화도시 영월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 영월 화이팅! 저는 우리 영월군이 길을 가다가도 마주치는 사람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건넬 수 있는 그렇게 따뜻하고 여유 있는 살기 좋은 고장 영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었어? 온 국민이 감탄하고 감동하고 부러워하는 영월. 생활예술과 또 전문예술 그 교육이 실천되고 그리고 또 역동적으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월은 일상 속에서 예술로 즐거움을 즐기는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영월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술적으로 일상을 충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월은 수많은 처음들이 모여 완성되어져 가는 끊임없는 설레임의 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월은 문화로 행복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월은 신명나고 젊음이 넘치는 이러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작은 소도시 영월에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정 환경, 그 다음은 다양한 문화를 물려줘야 합니다. 영월은 높은 산, 깊은 계곡, 푸른 강,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문화시민이 함께하여 차별화된 힐링 명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영월군이 도전과 모험이 넘치는 훌륭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영월이 도전하는 영월, 인내하는 영월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월은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스마일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도시 화이팅! 문화도시 영월은 문화예술인들이 꼭 찾고 싶어하는 그러한 영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월이 가족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박은혜입니다. 영원히 행복한 도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월이 센터에게도 문화충전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월이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새로운 청춘을 맞이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월은 고향처럼 따뜻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월이 이주민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월은 저녁에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 많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에 지쳐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영월을 찾아서 느슨하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영월 문화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탄으로 가득한 영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로 인해 일상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문화 혜택으로부터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문화도시 영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월 문화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 없는 발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하고 성숙한 아름다운 문화도시 영월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예술로 가득한 영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품어주는 영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과 사람에 지치고 힘든 이들이 영월에 와서는 충분히 쉬었다 가고 이곳에서는 무엇이든 수용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포용력 있는 수용력 있는 품어주는 영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깨끗하고 쓰레기 없는 환경을 지키는 대한민국 으뜸 모범 사례가 되는 영월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영월 화이팅!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부터도 늦습니다. 지금 당장 함께해요. 환경국가 화이팅! 영월의 자연을 지킨다는 것은 문화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여 늘 그렇듯이 행복하게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영월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정책서 및 문화활동 공유의 개막식을 개회식을 마치겠고요. 저희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환경국가는 10분 정도가 모였습니다. 10분 정도가 모여서 영월 지역에 있는 청정 자연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것이냐에 대한 주제를 하나를 정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나누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영월에 있는 청정 자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원들을 다 산업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많이 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영월의 것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은 영월 석회광산에 방치되어 있는 석회광산을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에는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영월에 있는 천정 자원과 자연을 어떻게 하면 좋게 우리의 것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 분의 발제와 그 다음에 토론 두 분을 준비했습니다. 세 분의 발제, 기조 발제는 행복한 삶을 주는 협동조합의 정의무 이사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정의무 이사장님은 영월 지역에 있는 지리를 전공하셨었고요. 그리고 오늘 발제해 주실 내용들은 영월 전반적인 그런 지하 자원과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논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묵입니다. 저는 지금 그 조그만 그 사회적 기업을 이제 하고 있고요. 전직은 그냥 학생들과 더불어서 한 35년 정도 생활했었습니다. 그때 그 느꼈던 또는 알았던 지식을 가지고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그 마차 초중고 동문회에 제가 마차 사람이에요 원래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개회식이 끝나고 뒤에 만찬장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셔요. 그 안에 진주 샘물이 있는데 초등학교 안에 샘물인 데가 별로 없어요. 그 진주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에 그게 원래 그 석회암의 용천수예요. 그런데 청태가 이상하게 많이 껴요 거기에.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이 물이 어디 고였다가 오염된 물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고 그냥 지하수에서 나오는데 그 용천수가 석회암의 용천수가 미네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청태가 잘 깁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비앙 그 생수 있죠. 프랑스에 그 에비앙 생수도 사실은 석회암 지역에 삽니다. 프랑스가 전체적으로 석회암 지역이고 그런 석회암 지역에서 가장 잘 되는 그 농업이 사실은 포도농사죠. 포도농사. 그래서 이제 석회암 지역에 프랑스가 포도로 아주 유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석회암이 그 주 성분이 이제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인데 이제 저 이제 목차는 이렇게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구분해 봤습니다. 사실 이게 지질이 좀 딱딱한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이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석회암이 이제 탄산칼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쓰이죠. 시멘트의 원료, 시멘트는 꼭 필요하죠. 근데 건축물에 있어서 시멘트는 없어서는 안 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시멘트. 그 다음에 제철 공업에서의 용융제로 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이제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기도 하고 페인트의 원료로 쓰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쓰이는 용도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채집 가능 연수가 긴 자원은 사실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네, 석회암이 가장 긴 연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도자기 원료로 쓰이는 고령토, 금, 문, 철광석, 구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석회암이 현재 채집 가능 연수로 볼 때 가장 긴 자원이죠, 사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석회암이 주로 이제 어디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냐면 여기가 이제 영월이죠, 여기가.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칠해진 데가 이 석회암 이제 분포 지역인데 여기가 우리가 지질 구조상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연결되는 지역을 옥천 지향사라고 해요. 지향사. 지향사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바다였어요. 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 여러분들 지도 다 아시죠? 어떻게 생기는지. 그 중에서 이 옥천 지향사가 최근까지도 바닷물이 들락날락. 그러니까 좀 더 뭐 유식한 용어로 하면 해침, 해퇴를 반복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석회암의 성분, 산호, 조개 이런 것들이 퇴적돼 가지고 석회암이 이제 만들어지고 요게 전부 다 고생대 지층입니다. 고생대. 지금부터 한 5억 6천만 년 전의 지층. 근데
여기 지질연표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사실은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뭐 주라기도 있고 트라이아스기도 있는데, 고생대 석회암이 주로 매장된 데가 이게 오르도비스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요게 먼저 그러니까 지층은 사실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퇴적암이 이렇게 차곡차곡 퇴적이 되잖아요. 시루떡처럼. 근데 가장 먼저 뭐가 만들어졌냐면 석회암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석탄기, 대본기인데, 그럼 요게 오르도비스기 석회암이 저 지하 깊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럼 나중에 만들어진 석탄기 때 만들어진 무연탄은 지표에 있어야 돼요. 지표에. 근데 이게 고생대 시대 때 지층의 교란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위에 있어야 할 놈이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석탄이 만들어지면서, 이 원래 석탄이 고생대 시대 때 양치식물 같은 산림들이 지층 속으로 들어가면서 지열과 지압 작용을 받아서 셀룰로스 성분을 빠져나가고 탄화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무연탄은 대부분 뭐 태백, 영월, 장성 뭐 이런 데 전부 다 무연탄이 지하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채탄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제 석탄 3려 산업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단점인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질학 전공한 사람 한테, 박사님한테 혹시 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석회암이 최대 1000m 두께로 퇴적이 된답니다. 1000m를 파고 들어가야지 무연탄이 나온다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층이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현재는 이제 신생대 제4기에 해당이 되죠. 석회암은 주 성분이 방해석이에요. 요게 이제 방해석을 형광현미경으로 본 그림입니다. 요게 이제 석회암의 주 성분인데,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녹아가지고 지하 지형을 만들기도 하고 지표 지형도 만들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 석회암이 이제 카르스트 지형을 만들어요. 원래 카르스트라는 말은 암석을 뜻하는 카라에서 나왔죠. 카라에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지표 지형에 테라로사라고 있잖아요, 그죠? 테라로사가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이 설명을 하면, 테라로사 설명하면 다 알아요.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그러면 강릉에 테라로사 커피숍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꽝입니다. 땡.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 왜 테라로사라고 하냐?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다 실어놨는데, 이제 지하 지형으로 이런 지형이 나타나고 지표에 돌리네, 우발라, 볼리에 뭐 이런 거는 사실 경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넣었어요. 요거는 이제 한반도 지형에 나타나는 돌리네 지형이에요. 돌리네 지형. 요게 뭘까요, 요거? 물통이죠, 물통. 이게 지하로 물이 쭉쭉 빠지는 여기 그 싱골이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지만, 여기는 성분이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농사는 잘 되죠. 돌리네 지형이. 그래서 영월에서는 뭐 시곳이라 해요, 시곳.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테라로사토예요.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이잖아요, 그죠? 붉은색이에요. 테라가 땅이고 로사가 사실 장미죠. 장미빛 토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테라가 TRRA, 로사는 ROSSA를 써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요게 이제 브라질 고원의 토양이에요. 브라질 고원의 그 상파울로나 파라나주에서 뭐를 많이 재배하냐면 커피를 많이 재배하죠. 그 커피 재배토가 바로 테라록사예요, 사실은. ROXA 또는 영어로는 ROSA를 쓰죠. 브라질은 사실은 포르투갈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테라 ROSA를 써서 같이 이제 읽히죠. 근데 그럼 한국에서는 커피를 재배할 수가 없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봐요. 없죠. 왜? 한국은 온대 기후이기 때문에 재배할 수가 없고, 커피는 열대 사바나 기후에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분되고, 성장기에는 우기, 수확기에는 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커피 콩이 썩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우리가 물론 집안에서 재배하면 됩니다. 집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 이런 지형 같은 거 말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다는 거죠. 왜? 카르스트 지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지형들이 있는데, 여기 제가 지금 뭐 이름을 자연, 인문, 생물 지리의 중요한 요소들이라 했어요. 그럼 이러한 경관들을 다른 곳에 볼 수 있냐?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 자, 여기 보세요. 선돌은 카르스트 지형이 카렌이라는 지형이에요. 카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석탑원 그런 지형인데, 이런 지형 사실 다른 데 없죠. 우리가 선돌 하면 제가 선돌 이렇게 어디 설명해 놓은 거 봤더니 영월인데 맨힐이라 써 있어요. 맨힐은 주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죠.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이 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형이고, 또 한반도면에서 나타난 석회암 노도인데 이거 뿅대라 그러죠. 이런 경관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광 자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강한림코서 호석계 식물이에요. 저기 돌담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생물지리적 가치를 가지고 있죠. 다른 곳에 볼 수 없는. 얘들은 석회암을 좋아하는 식물들이죠. 석회암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회양목도 호석계 식물이고,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현직에 있을 때 한반도 지역 이쪽 뒤쪽 길로 가는데 대학생들인데, 여기다 누가 회양목나무를 심어놨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심었습니다 하고 가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 우리 영월이라는 건데, 이걸 사실 잘 모르는 그런 상태. 이거는 제 자랑입니다만 제가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청룡포에 들어가셔서 금표비 보시죠. 금표비가 좀 이상하지 않던가요? 보통 우리가 비석은 뭘로 만들죠? 화강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청룡포 안에 금표비는 이게 이제 동서가 300천, 360천 뭐 절대 다음 주에 그 진위기와 쌓이는 것도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뒤에 써져 있어요, 동서남도. 그런데 요 금표비는 자세히 보시면 요거는 석회암의 일종인 리보남이에요, 리보남. 무늬가 리본처럼 생겼는데 회색빛 나는 거는 석회암이고, 약간 요 검은색 나는 거 요놈은 이제 이암이에요. 그래서 요게 석회암 중에서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 금표비를 쓰려고 봤더니 화강암이 없어요, 영월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단한 암석 리보남을 썼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그 지형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눈 오는 날 주천 쪽에 갔더니 이렇게 마치 무슨 호랑이가 입 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요런 경관을 또 볼 수가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먹고래 석회암 천년동굴하고 나타나는 경관. 요거는 제가 이제 둥글바위 근처에 찍었는데, 요게 지금 우리가 둥글바위 근처에 침식 기준면하고 이렇게 물하고 만나는 지점인데, 이렇게 동물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이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석회암 지역이에요, 사실은. 자, 근데 이 두 사진 중에서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누가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가 포토샵으로 조금 손을 댔습니다. 네? 네. 이게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여기 가면 조금 눈에 거슬리긴 한데, 이 공장이 여기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도 필요하죠, 사실은. 근데 이러한 경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고흐가 그림 그린 것 중에서 유명한 알필산맥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게 보면 벌써 석회암에 카렌같이 생겼죠. 울퉁불퉁한 게, 그죠? 석회암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근데 이게 석회암 지역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역동적이다. 이제 고흐가 이 그림을 자르고 귀를 잘랐다 그래요. 근데 들어가 보면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잘 보세요. 이게 석회암 지역이라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진이고 요건 그림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관적인 예술가들에게도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장소가 영월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멘트 공업이 사실 필요해요. 현대 건축물이 시멘트가 꼭 필요하니까. 필요한데 개발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후 처리가 저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쌍용시에리가 여기 지금 산업 폐기물 건설을 추진한 제1광구인데, 이 1광구가 비가 오면 물이 고있다가 쭉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폐기물 야적장을 쌓아놓고 이거 안 쓴 지가 20년이 넘는데 흉물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좀, 제가 홈페이지 가봤더니 자연으로 돌린다고 써져 있어요. 제가 써놨는데. 근데 안 돌리고 있거든요. 무슨 이유인지 더 이용하려는지 몰라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늘 현대시멘트의 채석장은 여기는 이게 이제 배치컷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산 하나가 차곡차곡 잘려나가고 있죠. 한반도적 이건 제가 이제 새벽에
깜깜할 때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찍은 건데 현대시멘트에서 이 음무, 연기 올라오는 모습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고향 상실의 시대가 도래했죠. 사실은 철학자 하이데거가 숲이 고향이었어요. 숲길은 그를 진리로 인도하는 길이었다. 그런데 숲으로 대변되는 고향을 파괴했고 신들은 떠나버렸다. 고향 상실의 시대를 하이데거는 화두로 삼았다. 지금 소멸 시기를 맞고 있는 농촌 지자체가 관광객 유치 명부로 산하를 에너지자원, 대형 축사, 태양광, 관광자원, 구름다리, 현수교, 전망대, 잔도로 전락시킨다. 분명 그러한 행위는 대지를 파괴하고 고향 상실을 촉발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라고 이미 그 전에 철학자,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설파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조금 전에 동영상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분과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딱 와닿았던 얘기 제가 얼른 메모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월은 고향처럼 따뜻한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것들이 파괴되면 과연 우리가 고향처럼 따뜻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파괴, 이거 아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이따 이런 거 이용하는데 두 분이 아주 그 연구 많이 하신 분이 나와서 말씀드릴 겁니다. 시멘트 산업과 친환경 이렇게 제가 의문표를 붙였는데 이게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겉으로는 친환경을 표방하면서도 실상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행위를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 이 쌍용 CNE가 아주 대표적인 그린워싱 그 산업이라고 이 기자님이 적고 있어요. 제가 제 얘기 아니고 제가 시사원에 있는 기자분이 얘기한 걸 원문 그대로 실어놨어요. 저는 그 레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믿질 않아요. 근데 어떤 기자분이 한경 기자분이 아주 그대로 여기 지금 원문 제가 실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강원 영월군 쌍용 산업 폐기물 조성 비용을 줄이는데 1,700원을 투입하면 축구장 26개 크기인데 이게 준공되면 대주주인 사모펀드 한행 컴퍼니에게 조 단위 수익이 돌아올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쌍용 CNE가 가장 그린워싱 기업으로 의심받는 큰 이유예요. 그러면서 정작 친환경 CNE라고 해서 적극 전개하고 있다는 얘기. 이 얘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영월이 사실은 과거에는 주탄 종류 시절, 그러니까 에너지가 탄이 중심이고 기름이 종이었을 때는 영월이 굉장히 호황기였어요. 그래서 영월광업소, 모금광업소, 또 굉장히 그 텅스텐 광업소, 중석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인구가 15만, 16만 막 늘어났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자원이 이제 개발이 섹터가 되면 인구학에서 보면 인구를 푸시해버려요. 이제 그게 없으니까 밀어내버렸죠. 푸시라면 집만 남게 되는 고스트타운 현상이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유령도시가 되버리니까. 왜? 대안 없이 폐광을 하게 되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영월군에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역사와 문화와 자연이 살아있는 뭐 한계 있는 도시 영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치유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뭐가 나타났냐면 동강대 문제가 등장했어요. 그때 영월군 전체가 반으로 갈라졌어요. 갈등이 꼴이 깊었죠. 근데 마침 동강대 백지화가 되면서 다시 치유가 되면서 봉합이 됐었는데 요즘과 같이 다시 영월을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집어넣는 게 바로 이 쌍용 CNE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석회석 폐광석 부지를 성공적으로 이끈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 사례나 또는 석회암 자원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동해시에서 구름 변류천지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석회암을 이용한 관광산업 환경학적인 가치, 자연의 가치, 유물론적 지형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관계적인 인구를 풀한 요인이 돼요. 당긴다는 얘기, 인구를. 네? 당겨서 우리가 영월 지역이 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원래 저기 영월 지역에 광산 유적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학위도 받았는데 사실은 요즘 유네스코 광산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에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행스럽게도 영월은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할 광산 유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유산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뭐 흉물스럽다 없애버렸는데 요즘은 이제 태백이나 이쪽은 없애지 않죠. 보존해가지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해가지고
굉장히 그 관광, 이게 제가 요 마차에 그 영월광업소에 있던 자리에 보면 그 사택이 있었어요. 그 시내에 가까운 곳에 양반사택이라 해서 그 광업소에 높은 분들이 거주하던 곳이 있었어요. 양반사택인데 1주택 2가구형 한 지붕 아래 2명이 살아요. 2가구가. 근데 굉장히 커요. 안에 목욕탕 시설도 있고 수색 화장실도 있고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인데 거기에 그 무슨 공장이 들어오면서 그 사택을 전부 다 부셨어요. 그게 10몇 년 전인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저거 부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큰 가치를 발휘할 테니까 절대 부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메아리만 쳤죠. 근데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왜? 그때 당시에 1935년도 6년도에 건설했던 거거든요. 그 주택이. 근데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이제 근대문화에서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걸 우리는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에덴 프로젝트나 동해시 변류천지나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모범사를 해서 영월로 그런 걸 하면 진짜 관광객들이 오세고자 하지 않아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건 저예요. 제가 모델인데 물무리골에 에반디 뿌리가 6월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반디 뿌리가 나올 때 제가 연출을 해서 영월에 청정지기를 날리기 위해서 제가 모델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찍은 사진인데 이 군무를 할 때는 진짜 환상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조금 쉬쉬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걸 관람하려면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쪽 기조연설이 너무 길었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사례 발표는 사실은 좀 되게 좀 망설여져요. 뭐냐면 혹시 국외 사례라고 해가지고 좋은 사진 보여주고 그런 사례가 아직 조그마한 거를 성공 사례로 보인다든가 사실은 그러한 사례가 꽤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것을 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5년 전에 영국에 있는 모든 도시의 도시재생 사례를 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에덴 프로젝트가. 봤을 때 굉장히 좀 큰 성공 사례면서 저에게 좀 큰 메시지를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추진 배경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사업 개요 그리고 사업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영국에 가보면요. 그 혹시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보셨죠? 그리고 삼성전자 뭐 반도체 공장 그런 데 가보셨죠? 그런 시설들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영국에 가보면 이미 그런 시설들이 저희 조선시대 말에 거의 다 돼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서구에서 지금 뭐 지속가능성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엄청 부르짖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환경을 온천하게 파괴했던 것이 사실은 서구 유럽이에요. 그 중에서 사실은 영국도 첫째가라는 둘째 서로 할 정도로 엄청나게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영국의 그 다양한 지역에서 사실은 에덴 프로젝트 외에 뭐 주요 대도시에서 재생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에덴 프로젝트와 관련돼서는 또 좀 다른 그 재생 사례하고 좀 틀립니다. 영국의 그 재생이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했어요. 과거에 런던이라든가 산업도시였던 리버풀, 버밍엄, 맨체스터 리버풀 축구단 들어보셨죠? 거기가 세계를 주름잡던 산업도시였어요. 그러한 도시들이 이제 역도시와 그리고 산업이 미국하고 일본, 뭐 저희 나라로 뭐 이렇게 서강 산업이 아니면 기타 여러 산업들이 옮겨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주로 재생 사업은 대도시,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해요. 근데 이 에덴 프로젝트의 지역의 코넬 지역은 저희 나라로 치면
저쪽 그 땅끝마을, 전라남도 아니면 강원도 끝에 뭐 철원, 파주, 지금 파주는 많이 개발됐지만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소득 수준이 낮고 런던에서도 꽤 시간이 걸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 배경이 좀 있고요. 그리고 대상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 폐광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영국도 한때 도자기 산업이 꽤 컸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토를 채취하다가 그 폐광산으로 남은 붓을 개발하게 된 거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이 대상지가 움푹 패여있기 때문에 다른 기후 영향을 안 받아서 식물 성장이 좋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건축,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움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극적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안 보이다가 갑자기 어떤 장면이 확 연출돼서 계획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폐광산이었을 때 이렇게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저희는 산악지형이잖아요. 그래서 광산이 이렇게 산을 이렇게 패가지고 이렇게 그 기역자로 이렇게 패인 곳이 많은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대부분 평지예요. 평지에 이렇게 싱크홀처럼 이렇게 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렇게 에덴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그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여러 가지 팀 스미스에 의해서 설득과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사실은 이 팀 스미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그 모델바 지역에 버려졌던 가든이 있었어요. 그 가든을 저거 한번 살려보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가든을 이제 그 폐가든을 예청원을 다시 복구시킨 거죠. 이렇게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허가 됐던 가든을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우선 명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보자 해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식물과 자연이라는 주제를 갖고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 나라 지역발전위원회 이렇게 그 도시재생 센터 아니면 문화도시 이쪽에 설득을 합니다. 이것을 좀 만들자 해가지고 이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시행되게 됩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사실은 제가 전공이 이제 건축 도시설계 쪽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일을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문화 정책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온실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식물학자들은 이게 식물원이라든가 그런 걸로 보일 겁니다. 근데 이 에덴 프로젝트에서의 목적은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장소로서 이 에덴 프로젝트 그리고 이 사업을 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파괴되었던 어떤 자연환경, 특히 식물을 매개로 해서 자연과 사람이 어떻게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인류가 개발할 때 파괴하지 않고 지속 가능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러한 것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개관은 98년도, 착공은 98년도였고요. 개관은 2001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1억 4천만 파운드. 당시 제가 환율로 1,700원이었거든요.
1파운드에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그때 2,380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사업 규모가 한 2,000억 내지 3,000억 정도 되면요, 대상이 최소한 전국 단위에서 아니면 동아시아 정도 번역이 됩니다. 물론 영국 같은 경우는 도보 해역으로 유럽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 나라보다 조금 시장을 형성하는 데 유리해요. 말하자면 이 정도 X면 타켓이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중국, 동아시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모와 관련된 시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초기에는 관련돼서 우리나라로 만든 문건 지금 기금을 활용한 밀레니엄 재단에서 680원을 지원받고 그 돈은 여러 단체에서 지원받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규모는 약 45,000평 정도 됩니다. 주요 시설은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 온실입니다. 온실인데 열대성 기후 온실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성 온실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진입구의 방문자 센터, 열대성 온실과 지중해성 온실을 연결시켜주는 링크 부분, 그 다음에 코어 부분이 핵심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체 에덴 프로젝트 대상지대고요.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비지터 센터 방문자 센터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기에 열대성 바이오돔 그리고 지중해성 바이오돔을 이렇게 관람하게 되어 있고 중간에 링크 부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람한 후에 호흡 부분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이제 나가는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축적인 측면 그리고 전시적인 측면 그 다음에 프로그램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특징을 제 나름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건축적으로 보면 당시에 굉장히 좀 혁신적인 디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집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육각형의 모형을 한 것이 건축 당시서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 잡지를 보고 여기를 한번 꼭 가보고 싶다 느낄 정도로 이게 화제가 됐었어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전략적으로 사실 했던 겁니다. 미리 홍보 효과를 도모한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지형상 움푹 패인 곳에 어떻게 이런 온실을 만들까? 바이오돔 형식의 어떤 구조를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를 만들면서 또한 유명세를 치릅니다. 여기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 쉽게 말하면 좀 비닐입니다. 플라스틱 비닐인데 굉장히 얇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면 이렇게 비닐하우스 눌러지는 것처럼 실제로 눌러집니다. 근데 이 재료가 유리보다는 굉장히 가볍고 태양빛을 굉장히 투과를 많이 해서 식물 생장에 굉장히 에너지를 세이브하면서 도움을 주는 재료도 널리 각광을 받고 그 후에 다른 지역의 재료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돔 구조 하에 육각형 구조 하에 상부에는 이제 계급으를 두어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한 것이 이 바이오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과 관련된 전시 부분입니다. 제가 에덴 프로젝트에서 가서 느낀 게 식물학자일 경우에는 식물만 이렇게 보여주고 진달래꽃이라든가 개나리라든가 이런 식물과 관련된 측면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니면 개구리라든가 하청이나 양서리 그런 어떤 동물을 전공하시는 분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려고 전시를 했을 것인데 제가 여기서 가서 느낀 건 뭐냐면 진짜 식물과 나와의 관계, 식물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식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안에 여러 가지 대륙별 식물이라든가 나무를 전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 식물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식물이나 나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고 내가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집이라든가 가옥, 식재료 등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열대성 인실 부분의 입구 부분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우선은 딱 들어가면 압도당합니다. 우선 이렇게 전시가, 식물 전시가 그냥 이렇게 군데군데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열대 우림을 걸으면서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상부에서는 위에서도 나무 사이를 이렇게 거닐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이렇게 실제로 가옥들을 만들어서 나무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공존하면서 함께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아프리카 지역 부분입니다. 그리고 브릿지를 놔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전경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무가 나무에서 생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산이 되고 쓰이는지를 어린이들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다음 판매 전시 부분입니다. 왜 갑자기 열대 5분에 끝내랍니다. 열대 부분을 넘어서 판매 부분을 도왔는가 보면 우선은 전략적으로 열대 온실하고 그 지중해 온실 사이에 이 판매 편의시설을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방문자들이 이 기념품하고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물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리사이클링 제품이라든가 어떤 식물 원예 제품이라든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이거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 다음 그 지중해성 바이오돔 입구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중해성 관련해서는 뭐 약초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향료라든가 향신료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포커싱을 둬서 이렇게 전시를 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꽃을 세계의 다양한 꽃을 여기에서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았었습니다. 가장 또 인기 있었던 것이 아이들이 바디 페인팅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는 것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 부분에서도 이런 편의시설을 두어서 지치지 않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프로그램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시가 아닌 진짜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을 굉장히 예술하고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전시 박물관이라든가 식물원하고 굉장히 좀 차원이 높은 곳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공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학교 집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학과 연계해서 학위 프로그램 연결해서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 굉장히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업 효과를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연구한 것을 좀 몇 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10년 동안의 성과가 10억 파운드의 부가 효과를 냈고 1,300만 명의 관광객을 방문시켰고 45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10만 명의 이상의 초등학교 학생을 유치했다. 그리고 2,500명의 지역 공급자들이 여기 참여했고,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환경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이곳이. 그래서 서양도 사실은 환경운동에 많은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장소였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높은 수준의 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지역의 기반 공급 기반을 마련해서 지역 효과를 냈다 하는 것이 그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기관 내 종사자들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을 고용을 했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리고 미디어와 협력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사업 효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에덴 프로젝트를 볼 때 어떤 분은 온실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뭐 식물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은 건축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의 어떤 가치와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도 중요하지만 그 관광 안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식물을 매개로 해서 자연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 문제, 사회적 자본, 지속 가능성의 문제,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를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그것을 함께 고민하자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에덴 프로젝트의 온실의 어떤 전시가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성이 안 됐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으로 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시설 부분에서 저도 가장 고민되는 게 첫 번째 방문객들은 누구나 유치할 수 있어요. 문화시설, 문화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재방문율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고 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확보를 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택틱적인 요소인데 홍보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서부터 언론이라든가 잡지 홍보를 했고 그리고 현재도 많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에덴 프로젝트를 홍보를 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 성공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발표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관광개발과 박복근입니다.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참석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무릉 전류편지는 기업인 쌍용 CNM과 지자체 간의 쌍생 협약으로 서로 간의 윈윈 시너지 결과물입니다. 결과물로 탄생했습니다. 무릉 3지구는 1978년 채광을 시작하여 2007년 종료 후 40년간 현대화를 이끌어왔던 전지 기지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채광이 종료되고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 복구를 이루어지지만은 다음 네. 저희는 이제 이색적인 이색적인 경관을 자연환경과 근대 산업 유산이 사라질까봐 걱정을 했었고 또 이것이 그냥 단순히 복구로 이루어지면은 지역의 흙물로 남길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안전사고와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쌍용과 지자체 간의 협업을 통하여 단순 복구가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 세대에게 산업 유산으로서 살아있는 자연복구와 치유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탄생을 목적으로 지금과 같은 계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7년 종료가 되기 이전부터 3, 4년 전부터 쌍용 시내내와 지자체 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협업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 16년도에 이제 지역개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쌍용과 협의를 해서 토지를 40년간 무상 사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개발 계획을 담았고요. 그리고 17년, 18년부터 저희 이제 계획안이 나와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사실 부서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시장분의 의지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쌍용의 관계자분들하고 저희 실무자끼리 꾸준없는 이제 협업을 계속 간담회를 계속 했고요. 그리고 지역에 계신 이제 그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교수님까지 모셔가지고 계속 그런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그 산지 관리법에 따르면 호수를 내어가지고 복소를 해가지고 식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그 천에 지금 호수 같은 자연 환경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여기 관계기관 협의를 많이 통해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또 법을 유연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남길 수 있도록 저희가 시정조정회를 위해 개최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재 이제 당시 폐광지가 종료되었을 때 모습도 있고요. 다음 장 보여주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진이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 이것도 처음에 이제 석회석 원석을 깨던 프라샤가 있던 공정이고요. 그게 지금 현재 해상업시설을 통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통해 관리사무소하고 매표소 그리고 전시공간 전망 카페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현재 이제 내부에 있는 관진에 있는 사진인데요. 광산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이제 거대한 트러프 정치를 했고요. 라벤더를 심어가지고 라벤더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은 아래쪽 보시면 스카이 글라이더라고 해가지고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아시아 최초, 국내 최초로 도입을 하게 되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루지도 지금 기존의 광산이 사용했던 길을 이용해가지고 오프로드 루지 길을 이용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사진은 지금 해석장 건물 안에 있는 내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포토존이라고 하는 그냥 저희가 좀 포토존으로 활용하려고 좀 놔뒀고요. 라벤더 사진하고 지금 보시면 호수의 전경 사진들하고 그리고 호수의 정령기라 해가지고 아래쪽에 조형물이 있는데요. 예, 이것은 무릉을 지키고 있는 호수의 정령을 표현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폐광지의 새로 활용 모델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계속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공역 육성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상토기업과의 창세협업을 통한 예산 절감을 하였고요. 동해시내 낙후지역의 균형 발전에 초석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1년별 공공사업 또 공사업과 민간 투자 위치로 최고 관광 인프라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관광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과 우려를 하려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영상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해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무릉 3지구 복합체험 관광단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색 풍경에 다양한 체험거리까지 갖춰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혜영 기자입니다. 우거진 녹음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이름처럼 눈부시게 파란 청옥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깎아지른 듯한 회색 절벽 아래 만들어진 노란색 전망대도 한 폭의 그림입니다. 18,000제곱미터 규모의 라벤더 단지까지 지중해 연안인가 싶은 이곳은 친환경 보건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동해 무릉 상지구입니다. 40여 년간 석회석 광산으로 쓰이다 이름을 무릉 변류천지로 새로 짓고 다시 주민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경치도 경치지만 직접 타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시설도 대거 들어섭니다. 125m 높이에서 활강하면서 스릴감을 느낄 수 있는 스카이 글라이더가 국내 처음으로 무릉 변류천지에 설치됐습니다. 카트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오프로드 루지, 시속 40km로 레일을 타고 내려가는 알파인 코스터와 짚라인까지 다양한 관광객 취향을 맞췄습니다. 무궤도 열차 3대도 도입돼 121만 제곱미터 규모의 변류천지 곳곳을 누비며 관광객을 실어나를 예정입니다. 문화, 체험, 복합관광단지 조성에 지금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준공이 되면은 무릉계와 동해시 관내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동해시는 진입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석 전에 무릉 변류천지를 임시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뉴스 백혜원입니다. 네, 마지막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으로 해가지고 아직 많은 설명 못했는데 동해시에 오시면 제가 오늘 못했던 부족한 만큼 더 보충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영월에서 관계인구 관련돼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참석하고 오늘도 이렇게 영월에 왔습니다. 영월 국민들께서 이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그런 열정의 존경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아마 문화도시가 3개 시만이 지정돼 있는데 4번째로 영월이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꼭 성공될 거라는 그런 느낌을 이곳에 오면서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월이 아까 이제 그 주민 인터뷰에서도 나왔는데 개방성과 수용성이 좀 높은 지역이더라. 그래서 영월은 다른 지역에서 이주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와서 아니면 이제 찾아오고 싶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각인되고, 그러니까 영월에 살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 많이 각인되는 도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영월을 포함해서 강원 남부권 폐광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역을 한 10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도 하고 있고 10년 동안 연구하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폐광산이라든지 그 광산과 관련된 산업 유산 시설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다녔습니다. 유사하게 이 폐광산, 석회석 광산을 활용해서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캐나다의 부차드 가든 같은 경우도 다녀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석탄 광산 시설이죠. 독일의 졸페라인이라든지 지금 정선의 그 강원랜드 앞에 있는 탄광 시설에서 하고자 하는 그 영국에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모델인데 비미시 그 탄광 마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시설이었고요. 우리 지역에 우리 강원도 지역 말고 전 세계에 이런 탄광 아니면 광산 관련된 그런 시설물들, 폐광산들, 폐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는 성공했던 사례도 있고 실패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했던 사례들 중에서도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쌍용의 이 폐광산도 한 10년 전부터 다양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발전소를 유치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아까 일부 나왔었지만 환경 처리 관련된 시설들을 유치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거기에 3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만들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동해의 그 시설처럼
복원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다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일단은 주민들과 군청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가보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 내용들이 군 중심으로 해서 바뀌다 보니까 지속성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가기 전에는 이거를 진짜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확고한 믿음과 의지가 있을 때 이런 시설들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아까 첫 번째에서 이제 기조 강연해 주셨던 분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월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이런 산업유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관자원을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이 쌍용 폐석산 뿐만이 아니라 영월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좀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석회석에서 가장 성공했던 사례라고 보고 있는 것이 프랑스의 비치 채석장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채석장뿐만이 아니라 마을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됐던 사례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유네스코 근대문화유산으로 정립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을 포함해서 탄광지역 4개 시군이 지금 탄광지역의 루트를 연결하는 이런 그 유네스코 등재에 관련된 기초연구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월에 있는 상동입니다. 상동에 가면 과거에 거기 그 광산 사무실들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최근 한 2, 3년은 못 가봤는데 그게 철거된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고 아마 철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아까운 시설이 이제 그 시설이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기조관을 해주셨던 분은 마차에 있는 그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마차뿐만이 아니라 그 시설이 상당히 아까웠는데 이런 시설들을 조금 좀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지키고 보존하면서 이것들을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찾아보면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영국에서 에덴 프로젝트랑 비니시, 뉴캐슬에 있는 비니시 같은 마을이, 비니시는 마을입니다. 거기 마을이 보존돼가지고 거기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독일의 졸페라인 같은 경우, 프랑스의 비치 채석장 같은 경우 너무 유명한 거고, 캐나다의 부체등 같은 경우는 민간이 화원을 만든 거죠. 야외 화원을 만들어가지고 성공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벨기에에도 이런 그 과거의 광산시설이 있습니다. 또 아주 특별한 시설도 있습니다. 상하이에 가면 원더랜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채석장을 가지고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석장이 이렇게 파여져 있으면 여기가 1층인 거고요. 지하로 내려가면서 이제 호텔이 되는 거죠. 그런 이세계 그런 그 관광시설로 만드는 것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포천에 가면 아트밸리라는 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석회석은 아니죠. 석회석은 아니고 화강암 같은 경우인데 그것들을 복원해가지고 아마 그 동해에 있는 시설과 유사하게 그 에메랄드빛의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설들도 복원해 준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 사실은 찾아볼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들을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의견을 일치하고 이 의견을 군에서도 같이 함께 해주고 이것들이 도국가가 함께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지역에 균등한 기회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오면 지원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 강원특별자치도 연계해서 다양한 규제 특례라든지 지원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아마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규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좀 마찰이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논의를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저희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질문 나오면은 답변을 드리겠고요. 제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론자 유상진입니다. 저는 그 앞선 발표자분들의 주장에 거의 그 공감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제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거기다 좀 부가적인 설명을 좀
붙이는 정도로 제 얘기를 하려 합니다. 첫 번째 그 에덴 프로젝트 사례를 주셨는데, 그 에덴 프로젝트는 영월 그 석회자원 이용에 있어서 충분히 다뤄볼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에덴 프로젝트는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거든요. 새로운 청년을 맞아서, 새 청년을 맞아서 국가의 자부심과 사회통합, 그다음에 이제 물론 지역 활성화 이런 목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아주 거대 프로젝트죠. 그래서 영월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비교가 좀 안 되는데, 국가 주도, 영월이 지금 준비하시는 거는 이제 지자체 주도, 규모면에서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프로젝트는 관광 목적으로만 개발된 사업은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자부심, 사회통합, 관광, 지역 활성화 분명히 있고, 또 생태 위기에 대한 인식 캠페인도 있고, 여기 또 리서치 기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영국은 정원 가꾸기가 일상 문화인 국가예요. 그러니까 가드닝이 영국민의 아주 저변이 확대된, 그리고 많이들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 문화입니다. 가드닝. 이런 기반 하에, 이런 목적 하에 이제 추진된 게 에덴 프로젝트죠. 그래서 사례로 드신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여러 목적들이 있는 프로젝트여서 관광만 비교해서는 좀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런 다른 목적을 함께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뭐냐면, 영어에서 이제 구상하시는 프로젝트를 할 때, 사업을 할 때는 이것도 유사하게 에덴 프로젝트처럼 다양한 목적, 복합적인 목적을 가진 사업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관광이 아니라 영월 주민들의 이제 일상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당연히 내생지 교육도 있어요. 이렇게 좀 다각적인 여러 목적을 가진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분명 살펴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여러 목적을 취하면 더 안 될 수도 있죠. 단순한 이제 관광 목적을 딱 두고 여기 집중해서 관광객들이 즐겁게 여가를 보내고 갈 수 있는 공원으로 하고, 저는 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에덴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좀 다르게 좀 봐야겠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살펴볼 게 뭐냐면, 에덴 프로젝트는 국가 프로젝트잖아요.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국가 재정이 투입된 건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능을 살펴본다면, 유사한 기능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있죠. 서천에 국립센터원이 에덴 프로젝트랑 비슷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한다고 할 때, 국가가 주도해서 한다고 하면 제2 국립센터원을 과연 영월에 질 거냐? 저는 이 점에서는 조금 좀 부정적입니다. 그건 어렵지 않을까 싶고, 또 왜 하냐면, 또 인근에 동화에 백두대간 국립수목원인가요? 또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좀 어렵다. 그러면 지역 단위,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동해 사례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건, 동해 사례가 좋은 사례이긴 합니다만, 동해 사례에서 접하는 그런 체험들은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도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기능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재방문하는 그런 비율에서 보면 좀 고민할 수 있는, 고민해봐야 될 지점들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인바운드가 국내 관광객들을 위한 주식인을 가지고 하는 그런 쪽도
중심이 돼야겠죠. 앞서 말씀드렸죠. 아이디어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월 주민들을 위한 프로젝트나 또 이제 요즘 기후 생존력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교육 기능도 그런 목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특히 이제 문화도시랑 연결된다면 더더욱 그래야겠죠. 관광 목적이 아니라 영월의 문화적 발전을 위한 또 영월 주민들의 그런 문화적 욕구 해소나 영월의 지문화 발전을 위한 그런 취지라면 더더욱 그 유사사례 외에 그런 문화적 행위가 벌어지는 그런 주민들은 좀 더 고려가 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점이 제가 발표자분들의 발표를 듣고 붙이고자 하는 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정인복 이사장님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토론 두 분과 발제 두 분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가 너무 커다란 섹터에 너무 오래된 역사를 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문화도시가 만들어가는 길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목표를 찾아가는 그런 방식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자연환경국가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요. 그 자연환경국가가 노력하는 것들이 영월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 중에 간단하게 겹치지 않는 질문으로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서관부 이사장하고 정재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참가하고요. 저는 제가 이제 트레킹을 좀 자주 다니는 편인데 어제도 이제 강화도에 아시겠지만 소창체험관이라든가 조양광지 이런 데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영어를 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그 연당 정원을 제가 몇 시도를 들여서 그 정원이라고 해놨지만 제가 올 때 갈 때 보면은 정말 파양만하게 안 보이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 지자체장들이 돈을 동원해가지고 뭐 겉으로 보이는 시적 쌓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영월에 보면은 뭐 곤충박물관도 제가 뭐 한 400억 이상 들어갔지만 거기도 파리가 다니고 있고 여기 관광 안내소도 제가 보기엔 뭐 물론 국가 프로젝트가 되지만 사실 거의 뭐 쓸모가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월이 가지고 있는 그 동방과 서강이 만나는 이런 좋은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단종을 테마로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석회석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탐방 문화가 존재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그 근현대 문화를 계속 막 부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최근에 이제 영월 역전 앞에 그 현대 이제 근현대 그 유사한 해서 이제 도시재생을 하는데도 보면은 자꾸 거기에 뭐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그래서 그게 원형이 자꾸 훼손돼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것도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영월은 그 이런 어떤 뭐 50억, 100억짜리 빌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월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그 문화를 도시인들이 와가지고 뭐 100억, 200억 들여서 이렇게 멋있는 건물을 지어봐야 뭐 아무런 감흥을 안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영월에 와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문화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외형적으로 치중이 많이 돼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쌍용양의 거기도 우리가 거기다가 무슨 뭐 필기물이 아니라 정말 외지인들이 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영월님께서 아까 이제 그런 걸 발표를 좀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영월의 그 몇 가지 테마, 제가 뭐 단종 테마도 괜찮고 그 다음에 석탄 관련 문화 이런 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앞으로 뭐 돈을 많이 들이는 어떤 빌딩보다는 그런 테마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월 지역에 많은 새로운 이런 관광 관련된 시설들이 만들어진 게 이제 페트법 이후에 20년 동안
영월에도 한 5천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면서 되게 많은 분산된 시설들,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마다 조그만 시설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기 상동부터 중동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마차, 영월, 읍내, 뭐 주천 이런 데 보면 국비를 포함해서 지방비의 사업들이 대규모 건물 중심의, 이 건물도 한 300억 정도 제가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물들 중심으로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 중심으로 짓다 보니까 나중에 모든 것들은 이 지역에서 운영비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주민들께서 생각하고 합의한 내용들을 자꾸만 자치단체에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단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짓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것들 중심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연당정원 말씀하셨는데, 연당정원부터 이곳 여기 저류지도 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청룡포, 단종, 장릉부터 저 위쪽으로 뭐 중봉의 소나무부터 해가지고 상동까지 이어지는, 상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선, 태백, 삼척으로 이어지는 이 코스들을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을지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주도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태백에서 아마 4개 시군의 그 관계자들을 모으고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시대의 관계 인구를 어떻게 증진시킬지에 대한 발표를 하다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텔레비전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운탄고도 마을호텔이라는 게 아마 모운동에서 촬영하고 방송이 되고 있는데, 트레킹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해외 트레킹을 보면 산속에 계속 롯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산장 같은 것, 우리나라 말로 이제 숙박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마을을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걷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제주도의 올레길도 한 번 가면 한 3개 코스씩 이렇게 걸으면서 다니고 있는데, 주변의 숙박시설과 먹거리들이 어떻게 코스에서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지금 운탄고도는 산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잠자리, 먹을 곳, 그 다음에 이런 시설들과 연계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할지를 주민들이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주민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 부분들을 자꾸만 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의회에 요구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안 가겠다. 이제는 영월의 새로운 도시재생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가고 관광의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겠다라는 의견을 자꾸만 주시면 그분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아까 토론하셨던 분이 이제 에덴 프로젝트 관련해서 생태원과 그 백두대간 수목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였냐면, 에덴 프로젝트가 약간은 그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그 생태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생태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환경부 쪽에서는 서천에 있는 생태원과 아마 그 상주라든지 목포에 있는 그 생물자원관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산림청에서는 저기 공화에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 중심으로 이런 기후변화 대응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별개로 저는 한번 지역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저렇게 많은 재원과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영월에서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가지고 알려주시면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시설들이 진짜로 돈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연결할 수 있는, 영월도 지금 우리가 뭐 동광이나 이런 데도 좀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뚫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드는 것도 고민해서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월의 어떤 그 문화도시 건설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공통된 질문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 쌍용 CNE가 석회석 광산을 해서 이제 60년간 이렇게 체감을 하고, 그 부분이 이제 폐허가 된 상태에서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이제 짓었다. 그거는 진짜 영월의 국민들한테 아주 독소조항을 남기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월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토론하신 분, 제안하신 분들이 영월군 내지 강원도에 이러한 어떤 공통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의견을 교환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의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 그 주민들이 개인 하나의 목소리로 뭘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의견이 이렇게 개진이 되는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칙과 또 어떤 단체와 어떤 그 기관에서 이런 걸 공통 부분으로 그 주제를 삼고 뭐 해주신다면은 어떤 가능한 목표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 강원도 내지 영월군 관계 기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논을 서로 교환을 해봤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군정이 아직 과거에 그 몇 가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던 적은 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다면 제가 돌아가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해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것처럼 쌍용 CNE뿐만이 아니라 한국광업공단도 관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개발할 때 복구 기금을 계속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그다음에 정부의 산업부나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강원도와 영월군도 관심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오늘 여기서 영월군 관계자도 오셨을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의 장을 별도로 쌍용 시멘트에 대해서, 쌍용 시멘트 채석장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요 이슈로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논의할 수 있는, 도와 군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좀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그 기본적인 생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석회선 태광산 부지도 물론 에덴 프로젝트나 별류천지 같은 경우도 좋겠지만 원상복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고 그게 더 미래 세대의 가치를 발휘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늘 아마 그 문화도시 유치를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고, 아마 오늘 회의는 환경 자연환경 분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서부 불안파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사실은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의 위치에 다다릅니다. 서부 불안파에서 지금 접근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정립을 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영월 자연 환경 문화도시를 아니면 문화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실 건지를 좀 개념 정립을 하시고, 그것과 관련돼서 저는 아까 그 토론자께서 제안해 주신 허브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접근 방법, 그런 전략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뭐 강원 영월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그 시설들을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상당수의 사례가 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영월 문화도시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영월이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시설도 있지만 아니면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시설, 그리고 폐광자원, 그런 것을 네트워크화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철학을 접목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은 주민들의 일단 의견 과정 속에서, 유도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영월이 문화도시로 꼭 지정이 돼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강원 남부권, 충북의 단양부터 제천부터 해가지고 저기 표광적 이외에 이제 평창이나 동해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근대화에서 가장 중요했던 석탄이나 시멘트 같은 자원을, 자연자원을 공급했던 지역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얘기가 있었지만 이것들을 자원화하는 그런 시설, 과거의 뭐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자원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고민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영월 채석장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이 주변에서 뭐 태백 같은 경우는 장성광업소 폐쇄 때문에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도 있고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좀 추진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과 고맙다는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연구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었지만 거대한 돈을 들어서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에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문화도시의 10개 분과 중에 제가 자연환경 분과장을 맡으면서 제일 좋았던 부분들은 분과원들이 의지하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힘들 때 옆에서 격려해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광산 부지를 활용한 국내 사례가 아주 저희한테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도시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